진술이라고 하는 건 이미 예전에 난 결론을 그냥 고수하는. 근데 저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화물차가 떨어져서 흔들린 거다. 제일 중요했던 이 사고 원인이 뭔가에 대해서는 흐릿해져 버린 것 같아요. 요즘 덧탐사를 키워주는 데가 있잖아요. 검찰과 경찰. 아유, 그럼요. 아주 저희 홍보를 열심히 해주고 있고, 조선일보가 저희 보도량이 제일 많아요. 보도해준 것만 봐도 보통 그런 기사 하나 실어줬는데 5천만 원이라 그러더라고요. 한 80억치 해줬어요. 네. 조선일보에 너무 감사드리는데 오래 못 갈 것 같아서 좀 걱정이긴 해요, 조선일보가. 네. 사실 관심을 굉장히 못 받고 있다가 이제 덧탐사에서 방송 나가면서 조회수도 많고 댓글도 우리의 입장에서는 댓글이 많은 거잖아요. 근데 댓글이 예전하고 다르게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물론 악플은 항상 있을 거니까 그거는 참작을 하는데 그래봤자 굉장히 적고 그런 아직 아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 부분 희망적이다. 저희는 편파 언론사예요. 네. 편파라서 시민들 편에만 섭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 마치고 우리 좀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자리를 많이 마련을 하고 시민들도 모시고 저희가 그래서 이제 그런 용도로 1층에다가 한 150석 정도 되는 장소를 하나 마련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 나실 때마다 와서 이게 계속 얘기를 반복을 하는 게 유족들께는 가장 큰, 그리고 좀 더 많은 분들이 알게 되는 것들이, 진상을 알게 되는 것들이 가장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사실 이제서야 이 세월호를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고 방송을 시작하는 게, 저도 이거에서 벗어나는데 정말 오래 걸렸거든요. 지금은 그나마 제 감정을 조금은 조절할 수 있다라고 제가 자신이 들어서 하고는 있는데, 한 번씩 이렇게 좀 힘들 때가 있긴 하네요, 아직도. 네. 이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대정부 전복 업무 발전 방안이라고 해서, 최근 태국 내 군부 쿠데타로 정부 기능이 마비되는 등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우리 정부 및 군의 대정부 전복 업무 실태를 진단하여 발전 방안을 도출하였음. 주변국 쿠데타 발생 및 대비 실태. 일관되죠. 오바마 스피치랑 아리조나호 조성 계획하고 일관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외국의 사례를 들어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대비할 건가에 대한 세부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우리나라 대정부 전복 업무 체계 변천 과정, 기무사 역할 중심. 기무사가 50년대에는 간첩 세출 목적의 신원조사에 주력을 했고 60년대, 80년대에는 두 차례 쿠데타를 경험했기 때문에 고강도 업무 수행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래서 중앙청 중심 반경 60km 내외 주둔 부대 39개를 중점으로 관리 대상으로 선정. 90년대 이후에는 민주화 분위기와 맞물려 점차 업무 강도가 저하됐다.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무사가 이게 민주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 자기네들 위세가 굉장히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다시 복구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목적도 보이고, 그러니까 이거 대통령님 이거 세월호 때문에 큰일 나게 생겼어요. 이거 지금 우리가 나서가지고 이 쿠데타를 방지하기 위한 이런 계엄령을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문건으로 보여요. 이때 지금 아까 기무사령관을 찾아보니까 2014 써있네. 이재수 육군 중장이 기무사령관을 했어요. 그리고 요 직후부터 조현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무려 3년이나 기무사령관을 지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수방사령관, 특정사령관, 청와대 인근의 상비사단이 지금 구체적인 계획들을 쭉 세워놨습니다. 그러니까 세월호로 인한 국민들이 그때는 거의 1년 이상 정말 많이 아파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정부에 대한 반감이 극도로 치달았을 때예요. 그런데 그때 치안이 부재했나요? 아니, 북한이 쳐들어올 것 같은 기세가 있었나요? 그런 거 없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엄 문건이 총 2번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때 그 촛불 집회 아니 세월호 참사 당시 하고요. 네. 그다음에 박근혜 박근혜 탄핵 때, 탄핵 때. 예. 네. 그럼 이거는 지금 세월호 이후에 나온 차례인 거죠? 세월호 이후에 나왔어요. 와. 저는 박근혜 탄핵 때 네. 그때 계엄령을 네, 내리냐 네, 마냐 네. 그것만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때도 지금 있었네요. 두 우리 번 세월호 있어요. 때문에 네, 있었다고? 네네. 한번 보시죠. 저도 아예 이거, 계엄령 내리지. 내가 싸울 건데. 저도 이거 오늘 처음 보는데 네. 지금 보면은 감시 시스템 보강으로 대정부 전복 업무 효율화, 수도권 주요 주기자 인사 검증 내시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엄령을 내리게 되면 여기에 그 동참하지 않을 사람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자기 사람들로 채워놔야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 경호실 배속부대 제한적 출입 허용, 수방사, 기무사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주변 군대부터 이 수도권 주변에 있는 부대부터 관리에 들어가고 근데 이번에 보면은 얼마 전에 청와대가 아니죠 지금은 대통령실 경호실에서 경호실에서 군부대까지 통솔할 수 있다라고 지금 하는 뉴스가 있었는데 지금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 다음 문건을 좀 보시면은 이건 아주 충격적인 자료인데 군사 2급 비밀이에요. 여태까지는 대비 정도 자료였는데 이건 군사 2급 비밀이에요. 대비 계획 세부 자료인데 이게 뭐냐면 이런 건의가 올라온 판단 요소, 현재와 같은 정부 기능 및 치안 질서가 마비된 상황에서도 대북 억제력 발휘가 절실한 바 군사 대비 태세는 반드시 확립되어야 함. 현재와 같은 정부 기능 및 치안 질서가 마비된 상황. 따라서 계엄사령관은 군사 대비 태세 유지 임무에서 자유로워야 하며 현행 작전 임무가 없는 각 군을 지휘하는 지휘관으로 임명해야 함. 북한에서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그 부분에서 그 임무를 맡고 있는 사람 빼고 그리고 현재 어떤 작전에 투입되지 않은 조금 더 임무가 자유스러운 사람 그러니까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는 사람을 한 명 뽑아야 된다. 합참의장, 군사령관은 군사 대비 태세 확립에 대비하고 현행 작전 임무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육군총장, 연부사령관은 뭐죠? 연합군. 연합군. 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얘기하는 거네요. 합참 차장 등을 검토. 그러니까 지금 북한하고 대비해야 되는 사람들 빼고 이런 사람들을 쓰면 어떻겠냐라고 건의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용자가 육군총장, 연합사령부 부사령관, 연합사령부 사령관 같아요. 합참차장 이 세 명인데 육군총장은 지구계엄사령관 통제 및 계엄 임무 수행군 운용 가능 그리고 군사대비 태세와 구분하여 임무 수행 가능 해서 적합 판단이 내려졌고 연합사령부 사령관은 전시 지상 구성군 사령관 임무 수행 필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이 사람은 투입돼야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부적합 합참차장은 지구계엄사령관 지휘 통제 고려 시 사성장군이 필요하다. 합참차장이 별이 몇 개예요? 한 3개쯤 되나 봅니다. 4개는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떨어졌어요. 계엄 시 대부분 지상병력 운용 고령 시 육군이 적합해서 이 사람도 부적합. 그래서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적합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무사가 자체 쿠데타를 구상했던 거 아닐까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문건이 다 기무사 문건인데 그 친위 쿠데타라고 하잖아요. 네. 자기네들 내부에서 일부 세력이 그 주력을 교체하는 거 그랬던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거를 지금 사참위에서는 이거를 보고도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KBS도 난 적이 있어요. 아마 났어도 국민들이 워낙 이게 상처가 깊고 트라우마가 크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발동할 수 없을 거라고 우리가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거의 미친 소리죠, 뭐. 이게 한 70페이지 이상 되는데 여기 그런 말도 있어요. 미국 국방부에 찾아가서 허락을 구할 것. 그러니까 허락이라고 해석해야 될지 승인이를 어프로버리라고 하거든요. 승인을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기무사 의혹 특별수사단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사인도 받고 유가족을 사찰하는 목적 구조도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세월호 유가족 언동 분위기 파
그러니까 유민 아빠 같은 분은 이제 주요 대상인 거죠. 유가족 성향 분석. 저분은 전라도 사람 같은데. 그래 전라도라고 예. 까였어요. 예, 예. 그러니까 딱 성향 분석을 해서 유가족에 대한 부정적 여론 조성. 빨갱이 만드는 거죠. 아니, 그 자식을 잃은 것만 해도 이거는 너무 억울하고 이걸 세상에 어떻게 이 심정을 표현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피해자들을 빨갱이로 만들어서 부정적 여론을 만들겠다. 부정적 여론이라는 단어. 저걸 보니까 제가 단식하기 전까지는 그런 뉴스가 없었어요. 네. 근데 단식 끝나고 이게 23일 날이죠. 23일부터 대대적으로 공격이 들어오기 네. 시작했거든요. 네. 뭐 언론, 보수단체 동일시에 23일 날 피켓 들고 집회하고 유민 아빠, 나쁜 아빠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23일 날 까요. 여기 보면 이제 그 유가족을 사찰을 해야 되는데 이 목적이 성향 분석을 해서 악마화 작업을 해야 되는데 네, 그걸 그 했는 것 대표적인 그 사례가 유민 아빠. 네.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자료를 가족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해서 이거를 결국에 뭐에다 쓰냐? 인양 포기, 조기 인양 자체를 이제 그 못하게 하는 그런 설득하는 자료로 쓰겠다. 그 정부의 책임 회피라고 또 적어놨습니다. 네. 대통령 정권 지지율 상승, 6.4 지방선거 여당 지원. 그렇죠. 이게 지금 그대로 됐죠. 네.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요. 실제로 다 사찰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경찰 측 유가족 대표 누구는 보습학원 운영 경영 및 시흥에서 지게차를 운영하는 등 평범한 직업 출신이나 성향은 사회 비판적이고 대변인 누구는 정의당 당원으로 13년 11월 SNS에 대통령님 비하 박근혜를 박귀네라고 적었다고 및 하야 주장 등 활동. 이게 누굽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나는 모르겠는데. 아 정의당 당원. 알겠다. 선반 아빠. 예. 유가족 대표분은 누구신가요? 예. 네, 뭐 예. 이름은 저희가 뭐 굳이 밝힐 필요는 없지만 네. 이렇게 제가 지웠어요. 네. 네. 그러셨어요. 네. 잘하셨네. 그리고 이제 유가족 대책위 위원장 등 4명이 조계중 자승 총무원장을 면담을 했고 5월 29일 날 4시경에 유가족 대책위원장 누구 등 4명이 종로구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을 만나 국장조사 계획서 처리 및 100만 명 서명 운동 협조 요청을 했고 자승 총무원장도 전국의 조계종 사찰 등도 다시 같이 서명 운동에 동참하도록 조치하겠다라는 의사를 전달했다. 그러니까 지금 자승을 만나서 면담한 내용까지도 다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한편 5월 30일 날 그 이튿날 오전 11시에 명동성당에서 천주교 서울대 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 겹총 및 그리고 3시에는 기독교 전용재 감독회장 면담 예정. 다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엄마의 노란 손수건 운영자, 국회 잔류 중인 유가족들 방문해서 호박죽 및 과일을 지원해줬다. 5월 29일 날. 세금이 아깝다. 저는 정말 이거 지금도 우리한테도 이러고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지금도 아마 유민 아빠뿐만 아니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최 감독님. 집에를 안 간다 얘는. 아마 맨날 사무실에 저기- 잔다. 여기 네. 저기 뭐야 압수수색 여기도 당했나요? 네, 네. 어딘가 도청장치 있을 예, 거예요. 2번 당하고 집도 한 번 당하고 했는데 저희 참 뭐 이런 누군가 거. 있었다는 거잖아요. 저는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또한 오는 31일 안산문화광장 모임에 다수 인원이 참석하도록 유도를 했다. 이런 내용들을 계속 사찰을 했는데 요 다음 자료에 진짜 웃을 일이 아닌데 웃기네요 진짜. 예, 저희가 어이가 없어서 웃는 겁니다. 유민 아빠 김영호라고 해서 금속노조 충남지부 명신지회 노조원이고 야 이거 굉장히 빨갱이스러운데요. 네. 특별한 정당 활동 또는 두드러진 노조 활동은 없었으나 유족들 대규모 단식에 처음부터 참여한 후 혼자만 8월 14일 현재까지 단식 중인데 유족 지원 업무 담당하고 있는 안산시청 직원들 말로는
강경 성향으로 보이지는 않고 자신을 도와주는 등 주변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친절하게 대하는 온순한 스타일이라는 평. 갑자기 통지표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네, 고맙습니다, 김우사님. 이거 무슨 롤링페이퍼 하는 것처럼. 아니, 그 안산시청 직원들한테도 이거를 탐문을 했네요. 야, 그래서 유민 아빠가 어떤 성향인지 분석을 했어요. 아니 평소 노조 활동도 안 하셨던 분이 왜 그러셨어요? 잘 숨기고 사셨네요. 온순하게 평을 받으셨어요? 원래 안 온순하실 것 아, 같은데. 정말 온순합니다. 제대로 본 거. 아니, 인상이 너무 좋으시고 편안한 인상이신데 잘생기기도 하셨고. 아, 그거는 관상을 잘 보내시는 거예요. 아, 이런 내용을 지금 유민 아빠한테만 하진 않았을 거고 아마 유족들 전체에 대해서 이런 다 정보 하나씩 조사를 했을 했을 것 거라고 같아요. 봅니다. 참 대단합니다. 이번에 이제 한 2주 전인가 국정원 고위 간부들 100여 명 정도를 전보 조치하고 네. 자기 사람으로 아마 채우려고 하는 밑작업이겠죠. 근데 지금 그 국정원 내에서 정보 파트가 굉장히 줄어든 부분이 국내 파트일 거예요, 아마. 이제 그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내 사찰하는 거를 정치인들이나 주요 인사에 대한 사찰을 줄이려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다시 거꾸로 가는 거죠. 자기 사람을 채워서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 사찰하는 거예요. 아, 예. 뒤에 한 명씩 따라다니고 뭐 한 2명씩도 따라다니고 이러겠죠. 지금은 이제 사찰에 대한 토론하는 거잖아요. 네. 정부과나 국정원에서는 이름을 공개를 해줬어요, 저한테. 이제 사참이 특조위에서 네. 이제 자료 이제 찾고 하면서 국정원하고도 처음에는 저 국정원에서 그랬잖아요. 네. 뉴스타파에서 나갔었잖아. 사찰 국정원 직원하고 통화했는데 사찰한 적 없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나중에는 밝혀졌는데 기무사는 지금도 그렇대요. 사찰 유민아빠 사찰한 거 인정하시냐니까 인정합니다. 대답을 했대요. 그런데 그 사찰 아이오가 누구냐라고 하니까 그거는 비밀이다. 1급 비밀을 안 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누가 했는지는 모르고 있어요. 지금 그 다음 자리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때 사찰을 담당했던 수사관 같아요. 예, 국정원. 네. 요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유민 아빠 사찰은 말씀하시는 것처럼 경찰 정보과 이거 기무사 국정원 이렇게 크게 있는데 유민 아빠 입장에서는 정보과는 그럴 수도 있다고 하세요. 뭐 동향 파악을 위해서 하는데 지금 문제가 됐던 거는 국정원 직원들하고 기무사 직원들이 어떻게 사찰을 했는가인데 특히 여기서는 지금 국정원 직원이 어떻게 사찰을 했는가를 사참위에서 이제 확보한 자료고 이분이 이제 기소를 하려고 했으나 결과적으로 무혐의가 된 내용인데요. 주장하는 바는 그거예요. 근황 파악했다. 이것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위해를 끼치지 않았으므로 혐의 없음 판결이 난 거죠. 이 지금 사찰 자체가 이 네. 일반 시민에 대한 사찰을 한 게 국가정보원법 위반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민에 대해서 이건 불법 사찰이잖아요, 말 그대로 민간인 사찰 자체가.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최종 판결에 있어서는 이건 뭐 나쁜 목적은 아니었다. 뭐 이런 정도로 그냥 무마하고 그 무혐의로 이게 난 거네요. 제가 국정원 사찰권으로 그 특조단에 갔었어요. 네. 검사한테 저희가 이제 17가지 항목을 가족들이 윤석열 검찰 특수단을 만들어 가지고 17가지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네. 거기에서 이제 사찰이 있었어요, 내용이. 사찰이 이제 무혐의로 났는데 검찰이 특별수사단을 꾸린 세월호 참사 재수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챙기게 되는데요. 임관혁 특별수사단장은 마지막 세월호 수사라 생각하고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법무부의 검찰수사외압 의혹이나 청와대의 감사부마 의혹에 대하여 법무부 대검 감사원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철저히 조사하였으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법무부의 의견 제시가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비추어 부적절한 점은 있으나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나 감사원장이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도록 직권을 남용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국정원과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관련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와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리 침해는 확인되지 않았기에 관련 대법원 판례에 따라 혐의 없음 처분하였습니다. 검사하고 이제 조사를 받던 중에 검사하고 이제 다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검사가. 근데 사찰도 두 가지가 있다. 네. 위에서 지시에 의한 사찰이냐, 보고용으로 쓴 사찰이냐.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왜 그게 뭐가 틀립니까? 그랬더니 보고용에 의한 사찰은 혐의를 잡을 수가 없다라고 검사가 그 자리에서 얘기하더라고. 그러면은 그러고 나서 1년 2개월 동안 특검을 통해서 윤석열이 그랬죠. 혐의 없음으로 민간인 사찰을 혐의 없음 해버렸잖아요. 보고용이었기 때문에. 그럼 저는 그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그 민간인 사찰은 국정원이 됐던 기무사가 됐던 무조건 불법이에요. 그렇죠. 보고용이 됐던 네. 그죠. 지시가 됐던 어떤 거에 대해서 무조건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지금 합법을 만들어준 거예요. 앞으로도 지시가 내려갔는데 구도상으로 뭐해? 쟤 한번 뒷조사해봐 하면은 문서만 안 남겨놓으면은 보고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사찰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 내용을 보니까 이분이 유민 아빠를 사찰했던 그 수사관인 것 같아요. 예, 네. 충청도. 네. 근데 이 내용에 보면은 자기가 이제 사찰을 했던 목적은 유민 아버님의 건강이 단식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건강이 안 좋아질 것 같아서 그거를 내가 계속 그 경과를 보고 보고를 한 것뿐이다. 그러므로 이게 실제로 사찰 대상한테 위해를 가한 게 아니라 좋은 목적으로 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사찰 혐의를 벗어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불기소 이유서죠. 네, 그런 거죠. 예.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해서 이 결과가 난 게 2021년 1월 15일이에요. 그럼 작년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 세월호 특별수사단 그때 무혐의 처분한 거네요. 예. 웃기는 거죠. 저런 선수들이 검사를 하고 있으면 근데 사찰 당한 거의 뭐 사찰 당한 사람은요. 네. 얼마나 막 수치스럽기도 하고 내가 도대체 어디까지 무엇을 했는지까지 다 알고 있을 거 네, 아니냐. 이거 자꾸 지금도 그게 전 이제 사찰했던 걸 몰랐었어요. 근데 이제 김영환 업무수첩에서 이제 국정원이 사찰하고 기무사가 사찰했다는 거 그때 알고 됐는데 와 내가 지금 뭘 누굴 만나고까지는 상관없어요. 근데 내가 뭘 하고 다녔던 것까지 일일이 하나씩 다 보고 다녔다는 게 네. 지금도 어떨 때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아 내가 이런 것까지 막 하고 다닌 거 다 봤어 또 다 적어놓은 거 아니야 막 이게 오는 거예요. 그 트라우마가 네. 지금도 생각이 계속 많이 나고 스토킹이죠, 이거. 스토킹을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스토킹 정도가 아니고 근데 이제 좀 현재 좀 웃기는 게 우리나라는 법무부 장관이 스토킹을 당했다고 쫄 정도인데 어? 그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법무부 장관도 기자가 몇 번 따라다녔다고 나 무서워요 그 고발하는 세상에 이렇게 국정원 직원이 더군다나 또 국내가 아니고 대북 정보국의 직원이 쫓아다닌 거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저런 거를 뭐 저 같으면 저런 걸 쓰는 검사가 쪽팔려서 계속 검사를 못 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게 지금 그 다음 자료를 보면 요 사건 기록이 나와 있는데 결정된 게 수사 사건 기록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제 작성한 겁니다. 이 보면은 결정이 작년 1월 15일 날 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처분은 입건을 했는데 수사 중지됐고 이송됐고 각하됐고 공소권 없음. 그래서 결국에는 이 민간인 사찰을 자행했던 수사관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하고 기소조차 안 되는. 그러니까 이게 앞에 좀 보실래요? 앞 네, 페이지. 앞 페이지 한번 볼게요. 이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왜 들어와요? 그냥 국가정보원법 위반으로 그렇죠. 하면 되는데. 네. 그러니까 왜 얼마 전에 검사가 99만 원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네. 그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라고 한 거 네, 있잖아요. 네.
그거 뇌물로 하면 그냥 되는데 굳이 100만 원이 안 되는 걸 김영란법으로 기소를 해가지고 법원에서 무죄를 받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죄명과 범죄 사실 법리를 이상한 걸 도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걸린 비슷하지만 안 걸리는 걸 가져와가지고 갖다 대고 일부러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있게 아니면 무죄 처분을 받을 수 있게. 이번에 그 최은순 씨. 그러니까 이번에 며칠 전에 나온 것도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된 거에 오죽하면 대법관들이 그렇게 썼겠습니까? 의심은 가는데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 그거 웬만하면 그렇게 안 쓰거든요. 그냥 그 증거 불충분으로 그러니까 혐의를 입증할 수 없음 뭐 그렇고 많은데 의심은 가는데 이 말은 수사를 좀 잘하지. 기소할 때 좀 잘하지. 그다음에 공소유지 잘하지. 그랬으면 내가 유죄 써주잖아. 이런 얘기거든요. 법원에서 판단하기에 충분히 이거는 얘는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법 시스템에 따라야 되니까 검사가 지금 주장하는 바로는 이거는 죄가 안 된다라고밖에 그렇게 판단하게끔 검사가 이제 그렇죠. 조사를 한 거죠. 보통 검사가 재판에 넘기면 잘했어 이러는데 그 이게 면피성 그렇죠. 재판에 넘기는 게 있고 진짜로 끝까지 쫓아가 갖고 그 잡아먹으려고 재판에 넘기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유민 아빠가 말씀하신 세월호 유가족 관련 사안은 아주 사소한 것도 끝까지 잡아먹으려고 기소해가지고 뭐 벌금 얼마라도 받아내려고 하는 게 있고 완전히 대비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요즘 어려운 게 검사를 욕해야 되는지 판사를 욕해야 되는지 그게 헷갈리니까 사람들은 그냥 싸잡아 욕을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게 책임을 좀 봐요. 법원에서 야, 난 유죄해주고 싶은데 똑바로 하지 그랬어. 이런 걸 이제 싸잡아 얘기하면 또 좀 안 되는 것도 있긴 있거든요. 제가 저기 사찰당하고 사찰 당했던 걸 알고 나서 한동안 이제 전국을 이제 많이 돌아다녔잖아요. 그러면은 습관성으로 백미러만 보고 운전해요. 뒤만 보고 운전. 예. 계속 따라오는 차가 똑같이 따라오잖아요. 네. 한 몇 분 이상 따라오면은 일부러 브레이크 밟고 천천히 가고 앞에 먼저 보내고 이걸 한 2, 3년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박원순 시장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그때 올라오는데 한 1시간가량 따라온 차가 있었어요. 1시간. 그래도 천천히 밟기도 하고 예전처럼 밟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래 차선 막 바꿔보기도 했는데 똑같이 바꾸면서 계속 따라오더라고. 조그만 모닝차였는데 앞에 뭐 스티커가 하나 붙었더라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 휴게소로 들어갔어요. 휴게소로 쏙 들어갔는데 이제 걔도 따라서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멈추는 척하고 걔도 멈출 거 아니야. 그리고 빨리 빠져나지 그냥 나온 적도 있고. 이게 아직도 날 누가 사찰할까? 이게 한 몇 년 갔었어요. 그래서 정신과 가서 약도 타서 먹어보고. 뇌우려제가 생기죠. 예, 네. 너무 막 이게 머리가 아프니까 운전할 때마다 뒤에만 신경 쓰고 가야 되니까 머리가 너무 아픈 거 운전하고 나면은 그래서 이제 정신과 가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약을 처방해줘서 한 3개월 먹었어요. 근데 이 그 무혐의를 이끈 수사단의 단장이 임관혁이었잖아요. 예, 그 사람이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동부지검 검사장으로 승진했죠. 승진을 한 건데 최종 정리했달까요? 다 깨끗이 다 정리해서 털어졌죠. 털어준 것이 이제 윤석열과 임관혁 형제들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우병우 라인. 그냥 우병우 라인. 우병우 라인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분명히 뒤를 쫓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타고 출발하자마자 100km로 달려버리면 못 쫓아옵니다. 정말 너무 충격적인 얘기들을 오늘 많이 지금 들려드렸는데 전원구조 오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지쳤죠 지금. 국정원 얘기가 이제 다 끝난 건가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국정원 얘기 이제 마지막 마무리인데 제가 16일 날 내려가서 17일 날 이제 큰형도 왔었어요. 저희 큰형도 와 있었고 그 큰형이 굉장히 큰 의지가 됐었는데 실내체육관에 형이 담배 피고 나도 담배 피고 구조 빨리 해달라고 서로 이제 막 한 답답하잖아요. 안 해주니까.
밖에나 담배를 자주 폈어요, 형하고. 시간 날 때마다. 그러면 꼭 17일 날부터 저는 느꼈어요. 네. 옆에 한 이 정도 와가지고 같이 담배 피고 형하고 막 무슨 얘기하는 걸 듣느라고. 형 저쪽으로 가자. 하도 이상해서 자꾸 따라다니니까. 그러다가 그 게이트가 뒤쪽에 또 하나 있거든요. 네. 앞쪽에 2개 문 말고 뒤쪽에 또 하나 있어요. 그쪽으로 나가서 형 담배 피자 해가지고 그리 나갔는데 차가 버스가 2대가 도착을 하더라고요. 네. 버스가 2대가 17일 날 2대가 도착하고 내리면서 계장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신발이나 다 빨리 봤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정보과 애들이었더만요. 그때까지 정보과가 뭔지도 몰랐으니까 네, 네. 아무튼 이상하다 낌새가 알고 보니까 나중에 정보과였어요. 정보과 애들이 2대를 끌고 가족들 다 둘러 사이사이 들어가서 막 그 청와대 가자고 하기 전에도 우리가 이제 발언을 했을 거 아니야 앞에서. 네. 발언을 하고 이제 가족들이 한 20여 명이 있었는데 그때 김태우 계장이라고 있었어요. 네. 진도 정북계장 김태우 계장이 가족들 사이에서 핸드폰을 감추면서 자꾸 찍어대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김태우 계장이었는데 이상하다 낌새가 그래가지고 뺏은 거예요. 뺏어서 봤더니 너 뭐야 하고 뺏어서 최근 통화 봤더니 뭐 그 과장 뭐 정보과로 통화 내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 2시간 잡아놨다가 우리가 불쌍하다고 풀어줬어요. 그만큼 많이 끼어 있었고 그 17일 날 이제 형하고 밥을 먹는데 식당에 갔는데 네. 그 식당에서 이제 서빙을 하잖아요. 네. 그때는 봉사단체에서 네, 엄청 네. 많이 밥을 네. 줬잖아요. 그럼 이제 봉사를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근데 남자 건장한 사람 2명이서 우리 밥을 갖다 주고 옆에서 서성서성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상해, 낌새가. 그러니까 주머니에 무전기가 둘 다 꽂혀 있는 거예요. 봉사 조끼 있는데, 봉사 파란색 조끼였어, 그때. 파란색 조끼 입었는데 조끼 사이에 그 밥 먹다 말고 형 나가자. 그러니까 왜? 그래. 주머니 봐봐. 무전기가 있는 거예요. 그게 가족들이 무슨 얘기하고 다니는지 옆에서 다 듣고 다녔던 거예요. 이게 16일 날부터 했다고 하더라고. 아니 뭐 계엄을 준비할 정도였는데 뭐. 그렇죠. 예, 뭐 그 진짜 어쩌면 그 죄송한 표현이지만 가족들 감시하고 사찰하는 건 진짜 사소한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렇게 계엄 사령관을 누구로 할 거냐, 계엄을 어떻게 준비할 거냐 이런 진짜 이런 큰 일을 도모하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참. 저 오늘 너무 진짜 이 자료 정말로 처음 봤는데 내가 생각하고 왔던 것보다 너무 어마어마한. 심각한 것 같아요. 이 자료를 더 많이 있죠. 확보된 자료들이. 그렇죠, 많죠. 시간 나시는 대로 올라오셔가지고 저건 좀 더 깊이 파봐야 되겠네요. 아니 그 세월호가 어떻게 끝났는지 네. 좀 이 방송을 더 탐사가 방송을 통해서 알려줄 수 있는 네, 정도. 이렇게 지금처럼 이런 네. 사건들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네. 진실이 규명되지 않고 있다라는 걸 좀 많이 좀 해주시면 네, 좋겠어요. 그러겠습니다. 오늘은 주제별로 몇 가지 이슈별로 묶어본 거고요. 예를 들어서 계엄 하나만 파도 엄청 많아요. 예, 이슈 주제별로 해도 될 것 같고 그런 기회가 있다면 좋겠어요. 저희 시청자들이 다 외울 때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고 이거는 저희가 유튜브 언론에서 할 내용이 아니라 정말 이건 대서특필돼야 될 내용이고 조현천이 들어왔나요? 한국에? 조현천이 미국에 도망갔다 들어왔다는 얘기가 있는데 뭐 책임을 다 물어야겠죠. 그리고 어떻게 검사란 사람들이 이렇게 이 불법 행위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그 검사의 가장 큰 힘은 불기소에서 나온다면서요. 기소에서 나온 게 아니라. 예. 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 궁금한 게 예. 지금 최은순이나 그리고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같은 것들은 이번 정부에서는 분명히 무죄 아니면 불기소 처분으로 넘어가겠죠. 근데 이거 나중에 이제 분명히 이제 일사부재리 원칙 때문에 다음에는 이거에 대한 판단을 못하게 할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다 마무리 짓고 갈 것 같은데 이게 나중에라도 정권이 바뀌고 이 특별법을 통해서 다시 할 수가 있을까요? 뭐 일단 공소시효가 완성된 네. 경우에는 다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또 무죄가 확정된 경우에 네.
동일 유사한 것을 반복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어쨌든 그 우리 사회가 뭐 저들은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하더라도 또 우리가 지켜야 될 기본 선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그 소급 입법이라든가 네. 그런 그 특별법을 통해서 과거에 그 해결되지 못한 거를 끌어오는 것은 최대한 좀 절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개인 생각이고요. 근데 그런 거에 예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가 범죄라든가. 그러니까 그건 이제 지금도 조금씩 되고 있는 게 국가 범죄에 대해서는 그 소멸시효,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없는 걸로 이제 조금씩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개개인들의 범죄 행위는 뭐 처벌 못하고 묻혀지게 될 텐데, 그것을 덮는 것에 어떤 국가가 일조한 게 있다면, 그러니까 그 국가 범죄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그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근데 그게 어디까지일지는 지금 단계에서는 뭐라고 좀 말씀드리는 게 좀 섣부른 것 같고요. 다만 그리고 먼저 중요한 건 정권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지금 뭐 아니, 추가 입법을 통해서라도 저는 지금 이렇게 무마하고 셀프로 면죄부를 주는 이런 행위들은 근절돼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고, 또 한 가지 희망은, 이 희망이라고 하면 이상한데, 이 사람들이 지금도 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나중에 다시 저희가 죄를 물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 세월호와 판에 박히게 똑같은 일들이 지금 정권 하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는 지금 그 12구 그 유가족들을 잘 돌봐주고 연대를 해서 같이 힘을 갖고 싸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 정권은 12구 유가족들이 어떤 이 반정부 투쟁의 코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굉장히 크게 하고 있을 거예요. 유가족들이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처음부터 시신들을 이름도 없이 지방병원까지 다 흩어버리고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아마 그 진도 체육관에 유족들이 모였던 게 가장 큰 패착이라고 자기들은 실패라고 생각할 거예요. 예. 그리고 단원군은 네. 학생들이 단체로 있었고 한 지역이었고 네. 그래서 이제 뭉칠 수가 있었고. 그렇죠.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 보니까 비교적 자신들 입장에서는 수습이 쉽다라고 판단하고 있을 거예요. 저희 세상에 조금 안 나오시고 집거해서 계시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저 도 닦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대인 기피증이 네. 너무 많이 심하게 걸렸었어요. 뭐 일베들 보수들이 저를 공격하고 뭐 까는 거 비난하고 이것까지는 내가 버텼는데 같이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 소위 뭐 진보 활동가라는 그런 단체들이 저를 비방하고 일베처럼 까는 사람들이 몇 있더라고요. 거기에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어디 갈 때마다 사람들 모여 있으면은 저 사람도 속으로 나 욕하는 거 아니야? 이제 계속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 만나는 게 두려워졌고, 그래서 한 3년 동안 농사만 조용히 혼자 지내고 살다가 또 제주도 가서 다행히 이제 윤 감독 만나서 이제 이렇게 한 번씩 나오고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요. 저도 이태원 참사 당하신 유가족들 앞으로 심정이 어떨지도 알고 저처럼 아마 대인기피증 심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태원 참사에 49제도 안 오고 지금 하는 형태들이 네. 세월호 진상규명이 안 됐기 때문에 맞습니다. 안 됐기 때문에 지금도 똑같은 형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호 진실 규명이 단 한 가지라도 돼야 된다. 그래서 끊어내야 또 다른 참사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세월호 뭐 진상규명은 저희 가족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꼭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이태원 참사처럼 또 다른 사건이 언젠간 또 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가족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네. 모든 참사나 사건은 내 가족이 당할 수 있다는 거. 내 아들이, 내 자식이, 내 어머니가, 형제가 장담 못해요. 저도 유민이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었어요. 네. 그냥 텔레비 뉴스 보면은 남의 일로만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세월호 관심 좀 가져주시고 세상을 좀 밝게 안전하게 바꾸고 싶으면은 진상규명 꼭 해야 된다. 네. 저희 더 탐사는 뭐 특정 정치인, 정치 세력에게 책임만을 묻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안 하느냐, 왜 못했느냐, 기회가 있었음에도 왜 당신이 못했느냐. 물론 우리가 비판을 할 수도 있고 비난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다고 합니까? 지나간 시간이 돌아옵니까? 차라리 하는 게 맞죠. 네. 그래서 저희는 더 탐사는 계속해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 들여다보고 우리가 속 시원히 밝혀질 때까지, 그래서 우리 아픔이 조금 씻겨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올 때까지 계속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저희 이제 방송 보다 보면은 채팅창에 힘들다 도저히 더 이상 못 보겠다 이런 분들도 많아요. 이해하고 저희도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누군가는 나서서 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이태원 유족분들한테도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언제든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